궁금한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만나는 장원재 길거리 중재. 오늘은 중대 정신과의 한덕현 교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과 의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해요. 이런 책을 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인터넷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두 가지 말이 있죠. 인터넷을 하는데 조절해서 하자. 이런 의미죠. 근데 보통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거에 준하는 것처럼 인터넷도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가상세계와 인터넷이 우리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못 한다라는 거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잘 사용하자, 그 의미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하지 말자는 얘기는 과거에 기계 파괴 운동에 준하는 것만큼 시대착오적이다. 텔레비전 보지 말자, 라디오 듣지 말자, 거의 그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 문명 생활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병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한 집단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또 강조해서 얘기해줘야 하는 집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부작용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극단적인 부작용은 흔히들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48시간, 뭐 72시간 계속 그것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신체가 견딥니까? 못 견디다가 이제 죽는 거죠. 결국 사망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02년인가 2003년에 게임 속 현실과 실제 세계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그 손도끼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아무튼 그걸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참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많아요. 진짜 인터넷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별 못해서 죽인 건지 아니면 다른 공전질환이라든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거 흉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진실은 아직 모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해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측면만 강조됐을 머리 수도 띄고, 있다. 꽁지 띄고 딱 그 몸통만 딱 얘기했었을 확률도 많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덕현 교수는 인터넷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거의 인터넷은 소금, 밥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소금은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돼요. 딱 몸 안에 적당량 필요한 만큼만 적당량을 먹는 게 딱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적당량을 누가 어떻게 판정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음식도 짜게 먹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호가 있고 대신 그 기호가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면 그거는 짠 음식이고 나쁜 음식이 되는 거고 자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조금 짜게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인터넷 사용이 예를 들면 2시간이면 많이 하는 거고 1시간이면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틀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터넷이 운영이 된다면 저는 그건 건전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독의 문제로 가는데 도박 중독이나 또 알코올 중독 뭐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사회에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흡연도 일종의 중독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흡연 중독 운동이 엄청 일고 있잖아요. 각종 텔레비전, 뭐 전철, 버스 광고에 온갖 흡연 광고가 엄청 붙잖아요. 근데 중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어떤 숙명 내지 속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중독과 또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중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정신과에서는 일 중독, 사랑 중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병명이 아니군요. 일 중독은요? 일 중독도 저희 정신과 질환에서는 일 중독이라는 말은 없어요. 알코올과 도박 중독은 정신과 질환에 해당합니까? 알코올 중독은 들어있죠. 도박 중독도 정신과 질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박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랑이나 이런 거는 반사회적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코올은 알코올도 사실은 그게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게 채택된 지가 100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 지날 때도 마시고 뭐 서로 우호를 즐길 때도 마시고 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것과 병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성애도
지금은 이제 정신진단 빠졌죠. 네네. 언제 빠진 거죠? 그게 90년대 초쯤에 빠졌고 그것도 빠진 지 얼마 정말 안 돼요. 그 전에는 그러면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를 했군요. 성정체성 장애로 분류를 했었죠. 성정체성 장애로. 최근에 빠진 게 또 뭐 없습니까? 최근에 빠진 게 글쎄요. 문화적인 걸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동성애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장애로는 보지 않는군요. 대한민국이 뭐 어떤 지표에 따라서는 이제 선진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 이거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평해 주시죠. 갑자기 인터넷 얘기를 하다가 행복 지수 나와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큰 틀이 주어져 있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좋다라는 미덕으로 계속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창의적인 거를 자꾸 억누르고 맞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틀 안에 근데 한국 사회는 자꾸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세계화되고 이게 내가 뭔가 틀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욕구들은 있는데 일단은 그 한 틀 속에서 뭔가 올라가고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양립하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 틀 속에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 틀을 나와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 근데 틀 속에 있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레드오션이고 틀을 밖으로 나오면 블루오션이긴 한데 틀이 없어지니까 패닉해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틀을 깨는 세 가지 방안이 교육, 종교, 심리 상담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정신과 의사가 앞으로는 굉장히 할 일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 지금 기분이 우울해 감기약 처방받는 것처럼 정신과를 가거든요. 그 상담 받으면 마음이 후련해졌다. 근데 우리는 정신과를 가면 마치 정신과 간판을 들어서는 순간 또라이로 변한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치 뭐 정상적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고 뭐 이런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선입견,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정신과 문 한 번만 내가 발을 디디면 나의 뭐 정신과 진료가 막 세상에 다 알려지고 회사에 알려지고 군대에 알려지고 다 알려져서 나는 그렇죠. 난 이제 정신병자 되는 거야. 끝난다 막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의료법으로 보호받고 또 상담만 할 수도 있는 뭐 있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끔 비밀 보호 다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는 속설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정상적인 분들과 진료를 하면서 비정상적인 분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가끔은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한다. 저희끼리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그러면 서로를 상담을 해주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전공의 시절 완벽한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교육 슈퍼비전이라 그래서 그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고민인데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라는 그런 또 교육이 따로 받아요.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 상담 하는 분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병적인 거를 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정신분열병, 그러니까 요즘 조현병이라고 바뀌었는데 정의현병, 뭐 그 양극성 장애, 뭐 이렇게 해서 병적인 거 위주로 주로 가는 거고요. 심리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의 어떤 심리를 다루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3D에 가까운 일이네요.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논리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뭐 일방적인 주장에 뭐 환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신을 하고 있지만 육체 노동자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일단 1번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스트레스의 양을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받아들이고 양을 책정해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는 거고요. 그 해결책을 보이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덕현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해요. 이 걱정하는 엄마가 문제지. 맞습니다. 뭐 아이는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긴 하죠. 문제긴 하지만 걱정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는데 왜? why?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게 제 주장이죠. 이게 현실에서 이탈하려는 욕구인지 네, 아니면 진짜 뭐 정보 습득인지 정말 재밌어서 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게임을 재밌어 하는지 그러면 그 이유를 알면 이 아이한테 예를 들면 공부를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면 그걸 이용해서 요걸 재밌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재밌어지고 운동이 재밌어지겠다라고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걱정하는 게 일종의 불안장애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모르는 일을 아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그거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무슨 SNS 이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소아 청소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 그렇죠. 가상현실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아이가 갔는데 거기서 내가 짜놓은 틀 밖으로 애가 자꾸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자꾸 애한테 전가하지 말아라. 그게 이 책의 주제로고. 받아들이고 같이 해결하고. 이 책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해요. 출판사는 어디입니까?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라면 그래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시공사에서 책을 낸 거고요.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대정신과의 한덕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